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60대 여성분들도 많이 이 채널을 통해 힐링하고 계시다니 저도 기쁘네요. 인생은 참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들로 가득 찬 법이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시기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사신다는 말씀 너무 인상적입니다. 독수리 타자로 컴퓨터에 앉아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니,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손에 땀을 쥔다니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늙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이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한 기억, 그리고 현실적인 결혼 이야기를 듣게 된다니 더욱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네요. 함께 기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시집살이 시작한 이후 매일이 고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5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고 시어머니의 욕바지를 받아가며 자존심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도시를 떠나게 되어 지옥 같은 시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허드렛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고 어려움을 극복해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임신했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염원이 있었지만 남편은 예상과 달리 임신한 나를 혐오하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대가 매우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연인은 사랑한다고 말하며 아이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가 이혼 서류와 위자료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친모가 나타나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상황에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 빵 공장에서 15시간 일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친모가 돌봐줄 수 있어서 힘들게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좋아하고 많은 돈을 들여 사교육을 받았으며 결국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적에 힘들었던 기억은 빛나는 아들의 성공으로 무색해졌습니다. 자신의 희망이 현실이 되어서 더는 빵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기계처럼 쉬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동네 식당에서 일하면 스스로 편한 일상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의사로 일해 돈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태주어 개인 한의원을 열고 싶어 했어요. 결국 제 나이 환갑 나이이자 아들 30살 생일 때 작은 한의원을 열게 되었죠. 동네 노인들이 찾아와 치료와 약을 받아줘서 돈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걱정은 아들의 결혼 문제였죠. 영훈아, 이젠 자리가 잡혔으니 결혼해야지. 주변에 좋은 여자 없니? 하면 아들은 바쁜 일정 땜시 만날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지만 결혼은 해야겠다며 그 말에 따르자 결국 저희 집에 어린 여자를 데려왔어요. 대형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던 젊은 여자였죠.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예의 바른 성품 덕분에 우리 가족이 환영을 했답니다. 윤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여성의 고민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에게 편안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해지네요. 결혼을 앞둔 마음과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솔직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윤경 씨가 가진 진심 그대로를 마음 안에 담아 소중히 전하고 싶네요. 새해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요즘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이 병원에서 인공수정이다 시험관이다 난리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마세요. 아이가 생겨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두 사람만 잘 살면 되니까요. 우와, 어머님은 진짜 신세대 시어머니세요. 제가 남편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복도 터졌다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그중 상견례와 결혼식 날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단풍이 물들는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 뒤 예비 사돈과 상견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나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며느리의 고운 성격이 사돈에게서 그대로 보였죠. 사돈은 제가 바라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해달라고 했고 자신의 딸이 부족하다며 잘 부탁한다는 겸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아들과 며느리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의 신혼집이 제 집과 걸어서 5분 거리에 만들어져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일하느라 힘들 텐데도 가사일과 아들의 내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아가 일하느라 힘들 텐데 반찬 같은 건 내가 해다 줄게. 그리고 청소도 내가 와서 자주 해줄 테니까 너무 애쓰지 말 거란 아니에요, 어머님. 아내로서 역할을 다 해야죠. 그리고 오빠 내 좋아하는 게 재밌어서 하나 더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살림이 제 체질이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면 일을 쉬는 것은 어떨까? 남편이 한의사라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라니까? 매일같이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 수업하려면 체력도 만나겠니? 아직 젊어. 요즘 30대 중반이면 예전에 치면 팔청춘이라고 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게다가 며느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꼭 우리 집으로 와서 살림도 배우고 나랑 시간을 자주 보내. 이렇게 노력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겠니? 아들이 장가를 잘 보내면 기똥차게 잘 간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렸어. 또 시장을 볼 때면 난 며느라랑 있는 모녀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다녔어.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나니 며느리는 웬만한 음식을 뚝딱 만들었지? 그리고 나보다 요리를 잘해서 맛도 좋았어. 세아가 내가 생채무침을 알려줬던가. 이거 굉장히 맛있어. 아, 그 저번에 어머님이 김장하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 그 양념장 남은 거에다가 내가 이것저것 넣어봤어. 입에 맞으세요? 입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거보다 훨씬 맛있다. 새 애기니가 이렇게 다 잘해버리면 앞으로 내가 뭘 가르쳐야 하니? 이젠 시어미가 배워야 할 판이라고. 그런 말씀 아세요? 어머님이 가르쳐준 기본기가 있어서 다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어머님한테 살림과 요리를 학생으로 계속해서 받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진짜로 버릴 데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부터 며느리의 몸에 경고 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픈 것 같았고 몸무게도 10kg 줄었고 얼굴은 푸석해져 그늘이 생기는 등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아의 몸은 저번 주보다 더 빠지는 것 같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살이 빠지는 것인지 궁금했다. 어머님 병원에 갔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은 아이가 생길 때까지 하는 거야? 또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겠어. 곧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국 몇 달 전과 모습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며느리가 있었다. 내 아들이 몇 번이고 한약을 만들어 먹였고 보양식도 자주 먹였지만 며느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쇠약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학원에 출근한 사이에 추어탕을 끓였다. 그런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안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를 놓아줘, 찾아줘, 제발. 그 말을 꺼내시자 세아가 화를 내며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본 열을 내며 말한다. 아무도 아니라는데 내가 그렇게 속상했다면 말할 때 소리에 조심해야 해요. 함께 살면서 서로를 더 신뢰하고 이해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 쓸쓸한 마음에 발을 뗄 수 없는 세아가 당신에게 다가오면서 이야기를 이해한다. 여자가 더 화가 난 듯이 말하려 하지만 억제하는 모습도 선하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의지를 표출하며 그녀의 마음을 들어봐야 한다. 읽고 난 후 긍정적인 생각과 나아진 관계를 바라며 당신에게 말한다. 제가 떠들어 뭐해 어머님 제게 그래 빈눈 높은 건진 아니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 한테 말도 안 된다 말했죠. 그러면 누가 통화했는지 얘기해봐. 여관심을 못 느끼니 더 이상 신경질 말하고 한 상대가 누구야. 며느리는 당황한 민얼까지 얼마나이 아니라요. 얼마지만 오래전에 만났던 놈한테 갑자기 연락 온 후 이미 결혼했다고. 거론했는데 끝까지 귀찮게 한다고요라며 충격적인 말을 때문에 너 꿈틀아 싶잖아요. 현재나 얼거나스 보면서도 알겠어요. 여하든 또 귀찮게 하면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이요. 아구 우리 새 애기는 그대로 빼르고 얼굴이 안 좋은 게 그놈 대소의 다이였구나. 새롬이 해놔 또 그놈이
나를 괴롭히면 나와 경찰서로 찾으러 가자 그런 놈은 본장을 보여 주어야 한다네 어머님 알겠기윽 별단이 그이한테는 비밀로 지어주세요 아무따 힌터는 기분이 불편해 할 수 있단다. 읽고 난 후 긍정적인 생각과 나아진 관계를 바라며 당신에게 말한다. 제가 떠들어 뭐해 어마님 제게 그래 빈눈 높은 건진 아니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 그래 무슨 말들 히읗자리 미음 알겠어다 어쨌든 결국 전화가 오면 무조건 경찰서에 찾아가자. 그게 끝이라니 한 이야기를 어쩌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하나씩 포기할 예정이야. 감사합니다.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난 진짜 아니다니까. 알았다. 누가 뭐라고 했니? 어쨌든 그 남자는 더는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난 스토커로 신고했으니까 그가 전화도 안 걸고 나타나지 않아. 다행이야. 아, 그래도 혹시 모를까 봐. 그 남자 전화번호 좀 줄 수 없겠니? 나중에 내게 뭔가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게 해줘. 아무리 며느리의 말이 진실이라 해도 나는 직접 알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렇게 물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저 바람 안 피웠어요. 제발 신뢰해주세요 라며 툴툴거렸다. 그래서 더는 그 남자에 대해 묻지 않고 돌아왔다. 며칠 뒤에 백화점에서 우연히 사돈을 만났다. 사돈 말이지 이런 우연이 없어. 쇼핑하러 오셨어요. 아이고, 사돈님 반가워요. 제 딸을 잘 돌봐주셨다고 들었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슬기가 못하는 게 없어서 호강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커피나 한잔 할까요? 내 제안에 사돈은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다. 백화점 1층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서 한 잔의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나누다가 며느리에 대한 호기심을 던져봤어요. 사돈인 나의 윤경이가 최근에 스토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스토커라니 처음 듣는 소문이에요. 아, 그래요. 요즘 윤경이가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정말이군요. 그 사람이 우리 딸을 괴롭히는 건 누구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만난 남자라는데 혹시 아무 추측이나 하실까요? 사돈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가니요. 윤경이는 거의 10년 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의 관심이 없어서 일에만 전념한 것 같아요. 라며 며느리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정말인가요? 다름 아니라 새로운 소문에 의하면 그 전 연애한 사람이 들리고 간 사람이라는데 그렇다면 10년 동안 연애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런 건가요? 저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혹시 세기가 아직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잠깐 바람을 피우고 헤어졌을 뿐인데 그 남자가 귀찮게 들러붙는 것 같아요. 사돈은 크게 놀라면서 손을 휘저었죠. 사돈 실망했어요. 윤경이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 나쁜 행동은 징계가 아니에요. 사위가 오해하는 것이 분명해요. 제 딸은 내가 확신합니다. 절대 외도를 범할 아이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내가 이해한다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곧 진실을 밝혀서 아들에게 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웠어요. 며느리가 나를 바람난 여자로 의심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열흘 내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아서 안부 전화도 하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내가 오해한 것이라면 그렇게 피할이 필요한가 의심이 더 커졌어요. 며칠 뒤 주말이 되고 장바구니를 봐야 해서 며느리에게 함께 시장에 가자고 했지만 역시나 내 전화를 피했어요. 이때쯤에 내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서 진실을 밝히려 다짐하고 혼자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 안에 있는 마트로 들어가 프라이팬과 새집기를 사서 무겁게 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과 소고기를 사서 시장 안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때 단골 가게의 상인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어요. 오늘은 왜 혼자 나왔어? 예쁜 며느리를 오랜만에 보지 못했어요. 진짜 그렇지 며느리가 네 우리 아들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한 게 어떠냐고 하더라. 정말인가요? 다름 아니라 새로운 소문에 의하면 그 전 연애한 사람이 들리고 간 사람이라는데 그렇다면 10년 동안 연애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런 건가요?
저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혹시 세기가 아직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잠깐 바람을 피우고 헤어졌을 뿐인데 그 남자가 귀찮게 들러붙는 것 같아요. 사돈은 크게 놀라면서 손을 휘저었죠. 사돈 실망했어요. 윤경이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 에코백이 없어서 한참을 기다려요. 아, 우리 며느리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함께 올 수 없어요. 떡집 아줌마의 아들 소개팅은 저가 가서 여쭤볼게요. 괜찮은 처자가 있으면 빨리 알려줄 테니 걱정 마세요. 몸이 안 좋아요? 그 예쁜 며느리가 어디 아플까나요? 시어머니, 등살이 아픈 건 아니겠죠? 떡집 아줌마,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다음에 함께 오니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지 않자 시장 상인들까지 오지랖 부리더라고요. 그때 떡집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저기 캉씨 아줌마 며느리 아니에요? 맨발로 뛰어가는 여자 말이에요.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고개를 돌리니 누군가에게 도망치던 중이었다고 해요. 슬리퍼가 벗겨진 채 뛰어가고 있었어요. 새아가 무슨 일이야. 그러더라도 며느리는 발을 멈추더군요. 어머님, 이 발바닥 다 까졌네요. 왜 맨발로 뛰어가는 거죠? 그게 별일이 아니에요. 어머님, 장 보신 거예요? 저 부르셨지. 들어드릴게요. 별일이 아닌데 내 장바구니가 중요한 이유를 너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파른 대로 말하지 못해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던 스토커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겁에 질려서 도망치다 보니까 슬리퍼가 벗겨진 줄도 몰랐네요. 뭐야, 그 스토커 어디 있어? 내가 당장 요절을 내버릴 테니 제가 스토커를 보자마자 놀라서 불이 나게 도망왔어요. 아마 어딘가에 숨었을 테니 그만 가요. 아니야, 오늘이 그 자식 제삿날이다. 저는 오늘 산 프라이팬을 꺼내 들고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고정하세요. 벌써 상황 파악하고 도망갔나 봐요. 저랑 얼른 집으로 가요? 얼굴이 하얗게 칠린 것 좀 봐. 세아가 오늘 그 미친놈을 경찰에 넘길 때까지 못 간다. 내가 당장 신고할 테니까 너는 그 자식이 어디로 숨었는지 찾아봐. 이에 시장 상인들도 제 옆에서 빨리 신고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강씨 아줌마, 며느리한테 스토커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함께 잡읍시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히 스토킹을 해. 맞아요. 그런 놈은 빨리 잡아야 해요. 색씨, 우리랑 같이 찾아봅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자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자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며 신고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요.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세아가 너 겁먹어서 이러는 거냐? 시애미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그래. 어머님 제발 저랑 집으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내가 매일 스토커인지 모식갱인지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그냥 집에 가겠냐? 신고하게 손 좀 놔줘. 하지만 며느리는 제 핸드폰을 빼앗기까지 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스토커가 바람을 피운 남자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너 설마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게 맞는 거니? 널 괴롭히는 남자가 너와 바람난 상대인 거지. 그래서 계속 나를 말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이건 알아. 그놈이나 너나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모든 걸 밝혀서 내 아들에게 알릴 테니 각오하고 있어. 제 말에 시장 상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워? 그렇게 난 말이야. 생긴 게 곱상하게 생겼다고 했더니 얼굴갑을 했나 보네. 상간난 면상이나. 구경하자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여기서 벗어나요. 네?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바람난 상간남의 모습이 보이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누군가 뛰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자 후라이팬을 꽉 잡고 준비하는데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뭔가 이상했어요. 딱 봐도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었으니까요. 이에 시장 상인들도 제 옆에서 빨리 신고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강씨 아줌마, 며느리한테 스토커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함께 잡읍시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히 스토킹을 해. 맞아요. 그런 놈은 빨리 잡아야 해요.
색시, 우리랑 같이 찾아봅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자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자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며 신고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요. 소년이 며느리를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서 있었다. 이 학생은 누구지? 내 며느리를 찾아온 건가? 소년이 말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여성이 나타나 소년에게 다가왔다. 조이야, 엄마야. 너를 찾아왔어. 소년이 말한 대로 여자가 엄마였다. 소년의 말을 듣자 한숨이 나왔다.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스토커야, 상간남이야 어디로 가?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입을 다물었다. 소년은 말했다. 엄마, 계속 찾아왔던 게 미안해. 궁금해 너무 봐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듣자 며느리는 모두의 의아한 시선을 받았다. 소년은 계속 이야기했다.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너만 보면서 기다렸어. 실물이 어떤지 궁금했어. 너무 괴로웠다면 떠날게. 이 말에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가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학생이 차에 엄마라는 거야? 내 딸이야. 너가 보면 이해할 거야. 소년이 건네준 사진을 보더니 그 사진 속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은 며느리 자신이었다.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놀랍게도 며느리와 비슷했다. 소년이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얘가 내 아들이야. 며느리는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 말에 저와 상인분들이 함께 놀라 말았습니다. 엄마야, 강씨 아주머니가 며느리의 딸이라는 여자였어. 그런데 아이가 고아원에서 왔다는 말은 무슨 소리야? 상인분들은 난처해하면서 조용하게 해달라며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바람 피워서도 아닌 것 같고 스토킹도 아닌데. 아들이 나타난 건데 넌 입을 다물어 놓고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빨리 사실을 말해봐. 어머니, 사실은 20살의 남자친구와 동거하다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때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계속 같이 살았지만 아들이 태어나니까 바람을 피우게 된 거예요. 아예 집을 나가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린다던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아들을 키우려고 혼자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1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죠? 그래서 고아원에 버렸어요. 결국 내가 고생하긴 싫어서 아이를 버린 거야? 어머니, 그때 너무 어려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넌 내가 영원히 혼자 키우는 걸 모른 거야? 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헌신해왔어. 어머니라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어머니의 얘기를 알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야? 나는 자식을 낳은 것을 숨긴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만 내 과거를 비난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고아원에 버려진 자식이 너를 보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무시했던 것이니까 신발이 벗겨지도록 뛰쳐나고 싶었어. 얘가 자꾸 붙어서 영형과 어머님을 만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방해를 한 것 같았어. 두 분께 들키면 얼마나 마음 아플지 알아? 며느리는 자식을 만나는 것이 과거의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와 아들이 들키는 게 걱정돼서 마음을 아팠답니다. 그 말을 듣자 얼마나 화가 솟구치던지 이성을 잃고 말았어. 한 손에 들고 있던 프라이팬으로 며느리의 등을 두들겨 패줬어. 녀석아, 못된 신사람아, 자식을 버리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야. 동물의 새끼들조차 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식이 어미를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그걸 거절해. 넌 짐승도 못 된다고. 이 망할 여자아, 아픈데. 그만 좀 때리세요. 솔직히 아기 때 버려서 아무런 감정이 안 들어. 지금 와서 죄를 내 아들로 여기려는 생각은 아무런 없어. 그리고 형과 나가 계속 결혼 생활을 하려면 걸림돌인 것 같아.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요? 나 없이 너희 둘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요? 아직도 나 몰래 이렇게 말하는 넌 어머니 참 기가 막히게 닮았다. 넌 더 때려 맞아야 돼.
그런데 옆에 있던 상인들이 각자 떡과 은갈치를 들고 나타나며 며느리를 가격했어. 뭔 드들 수 없는 녀석이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십수년 동안 찾아온 아들을 무시하는 건 너무할걸. 그래도 나랑 살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정말 대단한 연지네. 은갈치 맛봐라. 그리고 두부집 주인은 두부 한 모를 며느리에게 무자비하게 손을 대었어. 그랬더니 그녀는 흠씬 두들겨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고. 진짜 과하잖아. 20살 어린이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누구도 그녀 고생한 걸 생각 안 하나 봐. 날 잡아먹을 수 없어서 안달이구나. 박영준, 내 덕분에 이 수모에 빠졌어. 왜 내 앞에 서서 이러는 거야? 내가 없었으면 편했을 텐데. 미안하다. 찾아왔어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가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던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했더니 자식 없는 느낌인데도 착하게 잘 살고 있다고. 갑자기 나타난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여기까지 말해놔도 괜찮을까? 이젠 마음이 편할 거라니까요. 그리하지 않을 걸 나 때문에 어머니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그러니까요. 모르게는 미안해해요. 다치고 사라져 나 다시는 안 보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위에게 뺨을 때려 나쁜 여자라는 게 참 가엾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찾아와서 너무 고마워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며 거절했죠. 고맙다고. 왜 고맙다고 하세요? 어머니가 제 과거를 다 알아서 결혼 생활이 망가졌는데 사위의 말을 듣자 씁쓸한 한숨만 나왔죠.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얼마나 힘들어도 자식을 버리는 건 안 돼. 너는 손끝까지 아픈데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 그리고 자식이 너를 용서해도 못 보고 싶다고 찾아와도 외면하고 떠나려는 죄는 씻을 수 없어. 오늘부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시장 사람들한테 얻어터지고 친정으로 가든가 해라. 내 아들 집에 돌아가면 더 힘든 상황을 볼 거니까 경고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소년의 손을 잡아 우리 집으로 데려왔죠. 밥을 차리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었습니다. 이름은 뭐니? 영준이. 그래, 내 아들은 영준이라니까. 저 이제 엄마 못 만나나요? 지금 내 엄마가 하는 말과 행동을 못 봤어? 내가 100번, 1000번 찾아와도 너를 버리는 여자야. 그렇겠지요. 괜히 엄마를 찾아왔나 봐요. 나 때문에 할머니 아들과 엄마가 헤어지게 생겼잖아요.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내 때문에 내 엄마가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지 알게 됐으니까. 밥 먹고 돌아가거라. 아무래도 넌 고아원에서 계속 지내야 할 것 같구나. 엄마한테 버림받게 된 건 진심으로 안타깝다네. 나도 알아. 그리고 버림받는 건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아. 나는 5살 때 입양됐는데 양부모님이 임신하시면서 저를 파양하셨어요. 그런 일도 있었니? 세상에 못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연민의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다가 용돈 몇 푼 지어주고 고아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더니 저처럼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어요. 나가 실컷 때려주고 혼쭐을 내줬다고 말해서 겨우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며느리가 20살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들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충분히 혼인 무효가 가능했죠. 결국 법원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만나 정리하게 되었고 사돈 측에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위자료는 며느리의 아들인 영준이에게 전해졌다. 당신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버림받은 보상이라도 받으라고 통장을 줬어요. 그러자 영준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나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대학도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이의 마음이 참 곱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 그리고 어미 같은 여자를 잊고 살아. 벌써 잊었어요. 그래도 엄마를 만나서 좋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그리워했을 테니까요.
이번에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영준이를 껴안고 울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자 아들은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다행히도 숨겨둔 자식이나 전 남편은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며느리의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애는 내 아들과의 결혼이 무효 판결을 받고 정신 차려서 다시 영준이에게 찾아갔어요.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영준이는 일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며느리는 술에 빠져 1년 동안을 술 중독으로 지냈어요. 술이 없으면 잠도 못 자는 정도로 중독이 심해진 거죠. 그러나 잠시 전 술에 취해 길가에서 노숙을 한 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실을 듣자마자 천벌이라도 받은 듯한 마음이 들더군요. 불쌍하거나 안타까운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서 자식을 낳고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며느리처럼 자식을 혼자 버려두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자식을 낳았다면 그들을 책임져 키워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하늘이라는 존재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써 보았네요.